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오늘 122주년을 맞아 이른 기념을 하기 위한 행사가 미주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뉴욕시가 브루클린에서 4천여 명의 난민을 수용했던 쉘터를 폐쇄하고 최대 1만여 개의 객실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축하 행사가 18일 불꽃놀이로 시작해 21일 국가기도회로 마무리됩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제의 시작으로 불리는 오바마케어의 가입자가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오늘 122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미주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한국인이 처음 하와이로 이주한 1903년 1월 13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미주 한인 인구는 1903년 하와이에 첫 도착했을 때 102명에서 2024년 연방 센서스 미국 추산 205만, 재외동포청 한국 추산 262만 명을 넘어 2만 배나 불어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 선거를 통해 한인 정치 파워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한국계가 4명을 유지했으나 최초의 연방 상원의원과 2명의 삼선 연방 하원의원, 초선 연방 하원의원 1명으로 정치 파워는 더 강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난민 유입이 줄면서 뉴욕시가 브루클린에서 4천여 명의 난민을 수용했던 쉘터를 폐쇄하고 최대 1만여 개의 객실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지난 10일 브루클린에서 최대 규모로 운영됐던 난민 쉘터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 도착한 난민은 지난 18개월 동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5만 천여 명의 난민을 쉘터에 수용하고 있다며 오는 6월까지 최소 46개의 난민 쉘터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브루클린 홀스트리트 쉘터, 브루클린 바이브 호텔, 맨하탄 워슨 앤 스튜어트 호텔 등 3곳이 폐쇄됐습니다. 시정부는 뉴욕에 도착하는 난민이 줄고 있지만 난민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을 위한 거주지가 필요하다며 브롱스의 독신 남성 2,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쉘터를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난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뉴요커들의 세금을 절약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축하 행사가 18일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불꽃놀이로 시작돼 취임식 다음 날인 21일 국가기도회로 마무리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18일에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리셉션 및 불꽃놀이 행사를 합니다. 행사에는 500여 명의 후원자와 친구, 지지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9일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워싱턴 DC의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마가 승리 집회에 참석합니다. 이후 만찬 행사를 갖고 발언할 예정입니다. 취임식 당일인 20일은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 예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의 차담, 취임 선서, 전직 대통령 및 부통령 환송 행사, 취임식 장소인 미 의사당 출발 행사, 의사당 대통령의 방에서 새 대통령 서명 행사, 의회 합동위원회 오찬, 군사열,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퍼레이드, 백악관 집무실 서명 행사, 세 차례 무도회 등의 행사가 진행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취임 행사는 21일 오전 국가기도회로 끝납니다.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힘과 안보, 미국 우선주의 의제의 기회를 통해 국가를 통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제의 시작으로 불리는 오바마케어의 가입자가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NN은 올해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자가 약 320만 명에 달해 지난해 말 2040만 명에서 약 236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지난 8일 보도했습니다. 또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므로 이 기간 동안 가입자 수가 더 늘어나서 전체 가입자는 2,4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트럼프 1기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1월 가입자가 1,200만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4년 만에 2배가 급증한 것으로 미국인들이 얼마나 저렴한 의료보험을 기다려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케어 강제가입 조항을 폐지했지만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없애는 데는 실패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뒤 보조금 지급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 가입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실시한 보조금 지급 확대 조치는 한시적 조치로 올해 말까지만 적용됨에 따라 다시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약 400만 명이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대통령에 당선된 뒤 2010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를 꿈꾸며 오바마케어를 도입했습니다. 일반 보험회사의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뒤 의무가입 및 미가입 시 벌금 부과를 폐지하면서 다시 전국민 의료보험제가 물거품이 됐고 일부 탈퇴자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연소득이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인 연방빈곤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저소득인 사람들에게는 연방정부가 보험료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사실상의 공적부조에 해당합니다. 트럼프 취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의회가 내일부터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검증에 나서고 일부 문제인물의 추가 낙마가 예상됩니다. 연방상원은 14일 국방부와 내무부, 보훈부, 15일에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법무부, 교통부, CIA, 에너지부, 백악관 예산관리국, 16일에는 주택도시개발부, 환경보호부, 법무부, 재무부 등의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연방상원의 각 해당 상임위원회가 주도하며 보건복지부와 국가정보국, 연방수사국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발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후보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캐시 파텔 FBI 국장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의 헤그세스 후보자는 군 경력이 일천할 뿐 아니라 성폭행 의혹, 과도한 음주, 비영리단체 자금 횡령, 김정은 체제 옹호 발언 등 국방장관 부적격자라는 비판이 거세며 연방상원이 형식적인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걸러야 한다면 헤그세스가 1순위 낙마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앞서 화염방사기라는 별명을 가진 맷 게이츠 법무장관 후보자는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 등으로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자진 사퇴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선에 출마했다가 장관직 보장을 조건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며 사퇴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백신 불신론자라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부 장관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매관매직 논란의 장본인이어서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캐시 파텔 FBI 국장 후보자는 이미 여러 차례 정치적 보복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FBI의 피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돼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상원은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7명이므로 대부분은 트럼프의 의중대로 인준을 받겠지만 이래서 2명은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끌 정부 효율부가 실리콘밸리 임원들의 무료 봉사로 운영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2일 정부 효율부의 구성에 대해 알고 있는 익명의 관계자 12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끝나고 나면 정부 효율부의 활동을 위해 빅테크 임원진을 포함한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주요 정부 부처에 2명씩 배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리콘밸리 투자자인 마크 앤드리슨, 숀 맥과이어, 베리스 에키스 등 머스크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 정부 효율부 구성원을 뽑는 면접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면면을 종합해보면 정보효율부는 머스크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과의 인연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의 형태가 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내다봤습니다. 똑같은 정부 부처를 하나 더 만들기보다는 프로젝트 현장에 파견된 직원이 직접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그룹 메신저로 공유하며 해법을 찾는 형식인 셈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머스크가 정보효율부의 활동에 관심을 보인 자발적 참여자들에게 6개월간 무급으로 주 80시간 근무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정보효율부를 통해 연방정부 예산의 3분의 1가량인 2조 달러 이상을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반강제 퇴직하게 된 연방수사국 국장이 고별연설을 통해 FBI의 불편 부당성과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 10일 고별연설에서 우리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파적 이해를 초월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이며 국민들은 그런 FBI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FBI가 견지할 원칙은 전문성과 엄격함, 그리고 진실성이라고 주장하고 팩트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던 간에 팩트를 누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간에 우리는 오로지 팩트를 쫓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1기 집권 때인 지난 2017년 8월 취임한 레이 국장은 임기가 10년이므로 앞으로 2년 반 정도 더 근무할 수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사퇴 압력에 굴복, 결국 스스로 떠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뒤에 자신의 최측근이며 충성파로 분류되는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대행 비서실장을 FBI 차기 국장에 기용할 것이라고 발표, 사실상 레이 국장에 대한 해임 의사를 분명히 했고 레이 국장은 자진 사퇴한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레이 국장을 자신이 임명하고도 극도의 불신을 표한 것은 FBI가 기밀 반출 및 불법 보관 등의 혐의로 자신의 말하라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파텔 차기 FBI 국장 내정자는 2020년 대선을 사기로 규정한 인물로 국장에 취임하면 대대적인 보복 인사 등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FBI 내부에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자신이 대주주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트럼프의 오랜 측근들이 똘똘 뭉쳐 취임식 전 머스크 축출을 목표로 대공세에 나섰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트럼프 정권 출범을 앞두고 백인 노동자 중심의 전통적 지지층과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지층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오랜 책사로 통하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험악한 표현을 동원 머스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배넌은 취업 비자는 기술 권력자들이 이민 시스템 전체를 조작하는 것이며 머스크는 정말로 사악한 사람이다. 전에는 머스크가 정치 자금을 기부했으니 참으려 했는데 이제 더 참을 수가 없다며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배넌은 트럼프 취임일인 20일까지 머스크를 쫓아내겠다. 백악관에 아무 때나 접근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보통 사람처럼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넌은 머스크는 고향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남아공 사람이 왜 미국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도록 내버려 두느냐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배넌은 머스크의 유일한 목표는 조만장자가 되는 것이며 머스크는 기술 봉건주의를 지지하며 성숙도는 어린애 수준이라고 힐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정문직 취업 비자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고 머스크와 머스크 측근들이 취업 비자 확대를 주장하자 이민 제한 등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트럼프 측근들은 즉각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이 거세지자 트럼프 당선인이 나는 취업 비자를 좋아하고 지지한다며 머스크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통적 지지층과 머스크의 갈등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2021년 연방의회 난입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 당선인은 폭력을 휘두른 사람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와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벤스 부통령 당선인은 어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의회 난입 사태 관련자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자 평화롭게 시위를 했는데 메릭 갈랜드 현 법무장관이 갱단 취급을 했다며 원칙적으로 사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벤스 당선인은 만약 연방의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런 사람이 사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벤스 당선인은 연방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이도 저도 아닌 약간의 회색지대가 있다.
우리는 공정하고 평등한 법 집행에 전념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기소된 케이스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는 부당하게 기소된 케이스가 아닐 경우, 다시 말하면 의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는 등 선별 사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의회 난동사태 피고인 모두를 사면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뒤 재차 전면 사면이냐고 묻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은 전면 사면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되므로 벤스 부통령 당선인의 선별 사면 발언은 트럼프와 다소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벤스 당선인은 트럼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린란드에 대해 미국의 안보를 지키고 엄청난 천연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라며 미국이 그린란드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 정책이 현실화되면 미국 각가구가 연간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7,600달러를 더 지출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소매업연합회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이는 명백히 또 다른 형태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미국은 매년 최소 460억 달러에서 최대 78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모든 외국 수입품에 대한 10에서 20%의 보편 관세, 중국산 수입품 일부에 대한 60에서 100%의 추가 관세만 감안한 것이며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인상을 추가로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미국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전국 소매업연합회는 이 같은 관세 인상에 따라 미국 가구가 연간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7,600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주요 상품에 대한 구매를 미루고 신제품 구입보다는 수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등 소비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국 소매업연합회는 지난해 11월 4일 관세 공약 분석을 통해 트럼프 관세가 현실화되면 현재 40달러에 팔리는 토스터 기계는 최소 48달러에서 최대 52달러로 오르고 현재 50달러인 운동화는 59달러에서 64달러 선으로 치솟고 2,000달러인 매트리스와 침대 스프링은 2,128달러에서 2,190달러로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소매점들은 관세 부과 전 수입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주문을 대폭 늘렸지만 이 같은 방법은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결국 관세 부담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이 됩니다. 뱅크 오브 오프 심플리 체킹으로 새해를 심플하게 시작하세요.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보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개인 세금 보고 접수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15일입니다. 뉴욕주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면담한 뒤 교통혼잡세 폐지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를 재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미주한인의 날을 맞아 전국 42개 비영리 단체에 317만 달러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카푸프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0일 뉴욕주의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스마트 호출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4건의 충돌사고 보고가 접수됨에 따라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미국 내 테슬라 차량 260만 대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뉴욕시 맨하탄 교통혼잡세 징수가 시작되자 교통혼잡세를 내지 않아 연체료가 청구됐다는 스미싱 스캠 사기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등에서 온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들에 대한 임시보호 지위를 만료 시점부터 18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산업안보국은 중국, 러시아 등 경쟁 국가들이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며 동맹국을 비롯한 우호 국가에 대한 수출은 제재하지 않는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 최저 기온은 2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9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5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1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